이재명은요, 당대표 국회의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실패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그 변호사비가 다 어디서 나올까? 이번에 배지 많이 답니다. 뭔가 좀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송규호의 젊은 시각 오후 2시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요,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의 그 위증교사 재판이 열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주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의 이제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시간이 이게 참 부족할 것 같아요. 결국 총선을 지금 44일, 4가 2개입니다. 44일 앞두고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동시에 재판에 출석하는 참 기이한 이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에 다가올수록 더 민주당의 목을 죄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제가 수차례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으로는 총선 못 치른다. 특히 지금까지 이 수사를 해서 쌓아 올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기소가 됐고, 지금 때에 따라서는 주 2회, 3회씩 재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례적으로 부부가 같이 동반 출입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선고를 치릅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이건 총선 안 봐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그 모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경솔한 발언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자만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한 만큼 저 또한 시청자분들께 너무 이게 자만하면서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분위기나 구도는 이기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깜빡이님, 준호님, 미호님, 라이서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아시아투데이 일면 보도로 한번 탑뉴스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민주당 당대표일 것이고, 특히 그 당대표가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반영시켜서 사천 논란으로 친명계 의원들에 대해 단수공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영교, 정청래 등등 각 지역에 아주 유리한 지역에 친명계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단수공천을 했고요. 반대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경선행을 지금 다 치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비명계 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하위 20%에 들어서 감점을 받고 경선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비명계들을 중심으로 재심사 요구가 연일 빗받치고 있고, 반대로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물갈이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분 사태가요,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 조기 선대위로 전환을 하면서 이재명이 그 이수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2선, 3선으로 뒤로 물러나고 공정한 경쟁을 치러야 되는 건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공천을 완료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 물러난들 오히려 책임만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공천받은 명단을 보니까요, 좀 기가 막힌 세 분만 딱 집어봤습니다. 첫 번째, GSGG. 민주당 그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이런 글을 남긴 김승원 의원. 이 GSGG가 영어의 약자라고 하면서 governmen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는 그 GSGG는 뭔가 동물과 관련된 이런 욕설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GSGG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럼 민주당에서는 저에 대해서 어떠한 기분이 나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상식적인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도 단수공천. 최원일 함장을 향해, 천안함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부하들을 다 죽여놓고선 낯짝도 뭐 두껍다라는 말을 했던 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권칠승 대변인 또한 이번에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누구 편이에요? 어디 대변인이에요? 민주당 대변인인지 아니면 김정은 대변인인지.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탈북 국회의원이죠.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변절자다 라고 비판한 문정복 의원. 이분도 단수공천 받았어요. 아니 태용호 의원이 다 변절자입니까? 북한 입장에선 변절자인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선 애국자죠. 그런데 변절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뭐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태영호 의원을 변절자라 한다?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무슨 북한의 국회의원, 북한의 대표라고 하면은 적절할 만한 이런 발언을 한 막말 논란의 대가들이 일제히 단수공천을 받았고요. 반대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은요, 고스란히 송갑석, 광주 서구갑에 박영순, 이용우, 도종환,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은 경선을 치르는데 하필이면 그 경선 대상자들이 친명계 원의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런 패널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고민정 의원도 공천받았다.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공천받은 사람도 있다.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공천 떨어진 사람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패널, 평론가의 입장인 것이고, 실제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하나같이 그 입에서 비명이 나올까? 당연히 그 이유는 아마 민주당이 알고 국민이 다 알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아마 민주당 선거를 패배해도 본인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자기가 살려고 종북 세력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게 가보면 자기 살려고 민주당을 희생시키면서 종북 세력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그럼 민주당을 위한 정책, 공약, 선거제도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뜬금없이 이건 무슨 이석기당, 그 통진당 후신 진보당에만 지금 지역구 내주고 비례대표 내주고 정작 민주당에서는 비명의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미님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총선 직전에 발표한 준연동형제로 인해서 야권 비례연합 정당 일명 민주개혁진보연합, 참 이분들은요 그렇게 개혁 좋아하고 진보 좋아합니다. 민주개혁진보연합을 꾸려가지고 진보당에다가 비례의석 3석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울산 북구를 양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역구 무려 15곳을 진보당이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의석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비례 3석, 지역구 울산 북구를 양보하겠다. 결국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4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간판만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국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비례대표 명단을 한번 볼까요?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인데요. 손솔, 이대 총학생회장, 진보당 수석대변인, 민중당 공동대표, 전종덕, 민노총 사무총장, 전남도의원, 민노당, 통진당 후보, 정태흥,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총영 3기 의장, 국보법 위반 구속, 장진숙, 홍대 부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출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러한 4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올라왔고, 이 중에서 진보당에 3석을 보장시켜줬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재명의 그림은 결국 그 이재명의 이름을 위시로 한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원외 인사들이 친문, 비명계를 끌어내리고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저런 통진당의 후신, 통진당, 이석기당의 세력들이 대거 지금 들어와서 국회로 입성시키는 그 역할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로 삼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숙주, 이재명이 숙주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결국에 숙주, 몸을 내어주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숙주는 죽는 대신 그 기생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숙주의 몸을 갉아먹으면서 본인의 이런 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세력들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고, 그 경기 동부연합이 통진당을 뿌리로 둔 이념 세력이고, 그 이석기당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해체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해리포터의 그 볼드모트가 생각이 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짜잔 하면서 나 부활했어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원욱 의원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아마 본인은 죽어도 본인이 맡은 역할은 충분히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될 때부터 해서 그 김미희 인수위원장을 맡기며 통진당을 받아들이고, 저는 애초부터 이재명이 통진당 세력이다,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결을 달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남시장 될 때 경기 동부연합을 끌어안으면서 성남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이익이 맞아 떨어졌고, 이들을 받아들여줌으로써 이제 성남시장, 재선,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이 대권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익이 같으니까 세력이 같아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러한 끔찍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말이 맞다면, 이원욱 의원 말대로 이재명이 숙주라면,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 대응이 뭐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숙주라는 게 맞으면 일단 숙주는 죽어야죠. 몸을 내어준, 기생충에게 몸을 내어준 숙주는 일단 첫 번째로 죽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기생 세력에게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며, 특히 이러한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뜻을 모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것,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게 50이라면 이 통진당의 후신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아주 북한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최악의 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꼭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고,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도 이러한 종북 세력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비판의 칼을 지금 적어 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는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가장 힘든 시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런 거대 권력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런 소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아시아투데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저의 소신도 밝히면서 우리가 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기둥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아투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2시에서 오후 8시로 시간을 옮깁니다. 그런 만큼 저희 이제 시청자분께서도요, 이제는 조금은 더 여유롭게 시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참여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진님 감사합니다. 네, 더 힘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 죄가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결국 이재명의 유죄는 일단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그 위증을 교사한 대상 공범 김진성 씨가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의 위증 요구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꼈다, 부담감을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전화로 부탁을 하니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열린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진성 씨는요,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부담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시켰다. 그로 인해 이재명은요, 그 해당되는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사법농단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법농단이죠. 재판부를 농락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재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죄가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 당시에 검사 사칭 관련한 이런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결국에 기소가 되었었죠. 김진성 씨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 이재명 지금 같이 이 재판장에 있는 것도 무서워요. 이재명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분리시킨 채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김혜경이, 법카 의혹의 김혜경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잖아요. 신변보호라는 거는 약자가 하는 것이지 강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김진성 씨가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공범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혐의를 좀 따져보니까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증언을 했다라고 밝힌 만큼 오히려 신변보호는 이 김진성 씨가 필요한 겁니다. 당시에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의 인기는요, 그 당시에 어마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우파 진영에서도 이재명 잘한다는 얘기가 좀 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댓글 조작으로 있었다는 거였죠. 이재명이 직접 수차례 전화해가지고 위증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중압적으로 반복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재명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요구를 묵살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대로 말해가지고 이재명이 만약에 유죄가 날 뻔했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면 김진성 씨는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여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맞습니다. 요구를 받고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이재명이 이렇게 하라고, 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김진성 씨는요,
아니 그래도 현직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변호사 출신인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시킬까 해가지고선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당시에 그 김병량 전 시장 이제 돌아가셨어요. 또 이분도. 그러니까 참 저는 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재명과 관련해서 얘기만 좀 해보면은 다 돌아가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김병량 시장과 KBS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쁜 사람으로 몰기로 했다고 그 반대 진영에서 이걸 공모를 했다. 모의를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위증을 해서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랑 그리고 KBS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하면 아, 이재명은 억울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진술로 결국에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었고 그게 이제 무죄로 이어진 겁니다. 이재명이요, 김진성 씨를 향해서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절을 못했어요. 왜냐? 직접 전화를 한 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접 얘기한 게 안 걸리니까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한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리고 애도 있다. 사랑도 하는데 징도 있다. 징후도 있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관계다. 이러니까 김진성 씨가 매우 서운하다. 많이 서운하다. 결국 이번에도 또 한 번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 7박 9일로 해외 출장까지 갔던 사람은 직접 이런 연락한 이런 이제 내역이 안 나오니까 모른다. 안면인식 장애를 들여서 모른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같이 여행 간 게 걸리니까 아 맞다. 그때 같이 간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름이랑 얼굴이랑 이걸 매칭을 못 시켰는데 제가 그 직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라고 했었죠. 이번에 김진성 씨한테도 애증이 있는데 위험하다. 또 한 번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재명 저격수의 탄생을 우리는 지금 면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이재명 저격수로 나온 이런 수많은 이런 분들,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저격수죠. 한때는 이재명과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시는 최인식 대표님, 이재명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지금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유동규 본부장, 20년 동안 이재명이랑 같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이고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비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까지도 지금 저격수 명단에 올랐어요. 사실 지금 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후순위에 가장 마지막에 타게 된 건데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도 이재명 저격수가 됐죠.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 본인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모든 혐의를 다 상대한테 떠넘겼고 결국에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은 이 실망감, 배신감 속에서 이제는 저격수로 돌변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런 제보가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이 위증 범행을 하기 전에 김진성 씨가요,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그리고 위증을 마친 뒤에 정진상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이게 했어요. 위증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화를 안 받았고 뒤늦게 정진상한테 답장이 옵니다.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정진상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이재명 측근한테 저 열심히 하고 올게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정진상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이재명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요, 지금 위험한 관계라고 하면서 나랑 김진성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저거는 허위적인 악의
위증이다, 뭐 이런 악의다, 악의에 의해서 지금 거짓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진성 씨는요 지금 10년 넘게 이재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정작 김진성과의 이런 대면은 못했습니다. 왜냐? 김진성 씨가 분리해서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김진성 씨를 이렇게 면전에 세워놓고서 막 그 변호사로서 막 따지고 물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김진성 씨에 대한 이런 연이은 폭로만 당하고 일찍 마쳤다는 겁니다. 참. 결국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에 이재명은요 이 위증교사 이 재판에 아주 뭐 일방적인 맹공을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후에서 이제 위증교사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이 총선 44일 4가 2개 들어가는 4가 남은 시점에서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이 지금 위험해진 상황. 그런데 이게 제가 원래 이재명만 얘기하고 좀 딴 주제로 가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김혜경 씨의 재판도 오늘 있었네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김혜경 씨가 걸어서 출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김혜경 씨가 첫 재판을 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거든요. 신변보호라는 거는 내가 너무 위험합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해서 하는 게 신변보호인데 피고인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신변보호를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었고 왜 신변보호를 하나 봤더니 이전에 그 은수미 성남시장이 신변보호를 요청해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몰래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혜경의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가 이게 걸리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면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들어간 이런 모양입니다. 김혜경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황당한 기소다. 정치검찰. 해도 너무하다. 배수연은 재작년에 기소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배수연의 수사자료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배수연 5급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벌인 범행을 왜 자꾸 김혜경과 엮느냐? 물론 그 배수연 공소장에 김혜경 이름이 있었지만 그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 뒤늦게 김혜경을 기소했다는 거는 이건 정치 검찰의 공작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그 김혜경이 요구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법원 직원 경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언제부턴가 이 사법부가요, 피해자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이 가해자, 범죄자, 피고인에 대한 이런 인권,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는 걸 보면서 참 내로남불 사법부다. 사법부 개혁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이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이 지난 2022년 2월 달에 공과 사의 구분을 구분히 했어야 됐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혜경이 인정을 했잖아요. 죄를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선고를 치렀죠. 김혜경은 아마 이재명과 김혜경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재판 가면 골치 아프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본인의 죄를 덜고자 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송영길 그리고 조국이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미 재판부에서 2심까지 유죄가 났는데 선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대요. 그것이 참 이 서울대 교수 출신, 법대 교수 출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출신이 할 말입니까? 법에서 유죄라는데, 그런데 그거를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니. 반대로 마찬가지로 김혜경 또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재판을 성실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배수연이 이미 유죄가 확정이 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고,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더 성실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뻔뻔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뻔뻔한 줄 아세요? 원래 이 김혜경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잖아요. 그런데 그 배소연이 재판에 이제 먼저 넘겨졌는데, 하필이면 그 넘겨진 시기가 그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김혜경의 공직선거법이, 이게 배소연이 조금만 늦게 기소됐어도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건데, 넘어가 버려서 이제 기소를 못하는 건데, 배소연이 먼저 이제 기소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가 정지가 됐고, 그 정지가 됐다는 그 이유는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이 먼저 기소가 되면은 공소시효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김혜경의 경우에는 배수연 먼저 재판 치르고 유죄 확정 난 다음에 이제 김혜경에 대해서 기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공범이 아니다? 아니요. 공범이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중지가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김혜경이 기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배수연의 경우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요, 배수연 입장에서 원래 같으면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도 돼야 되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대법원 가봤자 유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장 바뀌면서 지금 대법관들이 이제 중도 보수의 우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차라리 1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거지 대법원까지 가서 의미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가 없어요. 권순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심에서 유죄 났으면 끝난 거예요. 결국 김혜경의 재판, 이재명의 재판을 살펴봤는데, 총선 40일 앞두고 이게 우리가 볼 뉴스입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지금 사실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현안이 뭡니까? 의대 증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소신적인 발언도 하기도 하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선 초기부터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지해온 사람이지만, 또 때로는 제가 뭐 이런 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열심히 지금 토론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열심히 한번 토론을 해보고, 또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르고, 또 지금 이제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데, 좀 참 죄송하게도,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지금 민주당이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토론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대표 바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바쁩니다. 특히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태풍의 눈이 된 이수진의 친명계 비위 의혹 고발까지 터지면서 말 그대로 민주당은 자 소용돌이에 지금 빠져버렸다. 그냥 모든 것이 지금 뭐 초기화되고 뒤집히고 원상복귀되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 민주당을 탈당했고 공천 배제에 반발하면서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을 하나씩 고발하고 있죠. 첫 번째 터뜨린 거, 이재명 백현동 재판 거짓말하고 있다. 두 번째 날에 이재명 백현동 재판 이거 따져보니까 최소 무기징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자 검증위원장, 본인의 옆 지역구인 이재명 측근 김병기 의원이 출마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은요, 돈 받은 일은 결코 없다. 반대로 이수진 의원은 돈을 줬다는 이런 진술서가 있다.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통은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이 의원들끼리 지금 맞붙고 있고 하필이면 둘 다 동작 갑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전 잘 모릅니다. 이거 진실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저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서까지 이걸 밝혔을까? 그러면 저 발언이 정말로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이런 폭로성 발언일까? 물론 지금 그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나온 이런 의혹 제기는 맞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해석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수진 의원이 그런 분노에 의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신뢰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쪽의 입장이 다른 만큼 우리는 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김병기 의원과 그리고 민주당에다가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수진 의원이 말하길 그 검증 단계에서 컷오프 된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억울하다고 찾아왔는데 이수진 의원한테 그러면서 본인 자필 서명까지 사인해가지고 진술을 줬대요. 그 내용에 따르면은 저 김병기 의원이 돈을 받았고 6개월 뒤에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려주긴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돈을 받았다는 거는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돌려줬으니까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상의 일종의 돈을 빌려준 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공천 심사가 있고 민주당에는요. 그 심사 전에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1차적인 검증 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공천 심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2단계고 앞에 1단계가 있는 건데 그 1단계 심사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인데 그 김병기 의원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컷오프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컷오프 됐구나. 내가 저 김병기한테 돈을 안 바쳐가지고 내가 컷오프 됐구나. 지금 민주당에서 컷오프 된 사람들의 분노가 지금 머리 끝까지 달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의원은요.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 민주당이 그 문제 제기를 한 나를 내쳤다. 따라서 나는 저 민주당과 이재명 지도부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결국 그 김병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비리 폭로를 했다가 공천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 이수진 의원이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적극 옹호를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열심히 옹호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맹비난을 펼쳤던 저 이수진이 왜 도대체 하위 20%에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김병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재명의 측근을 내부 고발했기 때문에 컷오프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수진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수진은 지금 2명의 증인이 있다. 증거도 있다. 진술서도 있다. 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참 이수진 의원 예전에 그 판사 때 그 잘 나가던 판사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똑 부러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예전처럼 보여지는 그런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일 때 이런 모습이었다면 아마 나경원 의원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이라는 곳은 아마 제 생각에는 큰 술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지고 한 방향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라는 그런 큰 술독에서 빠져나온 저 이수진 의원은 말 그대로 그 이전에 잘 나가는 판사의 모습, 정의의 사도가 돼서
열심히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 그리고 그 지금 민주당에서 논란되고 있는 그 안귀령 YTN 기자 출신인가요? 그분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도봉갑의 안귀령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과거 발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이재명 vs 조국 누가 더 이상형이에요? 이재명. 문재인 vs 이재명 누가 더 이상형이에요? 이재명. 그럼 마지막 질문. 이재명, 차은우 누가 더 이상형입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분들이 이건 너무 심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뭐 이런 게 농담한 건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북한 얘기 아까 초반에 했으니까 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북한에서 어떤 주민을 데려다가 북한 주민한테 김정은이 이상형이에요? 아니면은 차은우가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두 사진을 보여주고 아마 100이면 100 김정은이 내 이상형이라고 할 겁니다. 중국에서 어떤 그 당의 고위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시진핑이랑 차은우랑 사진 보여주면서 누가 이상형이냐고 방송에서 물어보면 시진핑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는 뭐 원래 뭐 곰 닮은 사람이 좋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본인을 차은우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아첨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 일단은 안귀령의 취향은 존중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안귀령의 취향이 이재명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아첨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안귀령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 장면이 아니라 비위를 잘 맞춰주는 아부꾼이 살아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만약에 차은우, 한동훈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물으면요. 저는 한동훈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요. 잘 보여가지고 어디 한 자리 받고 싶으니까 한동훈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욕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당연히 차은우라고 했겠죠. 그러면 저 안기령이라는 김어준 방송에서도 자주 뭐 진행도 하기도 하고 좌파 유튜브에서 진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민주당 부대변인 갔다가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이제 후보와의 상대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역의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이 직접 만나가지고 공천을 배제시킨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이 민주당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런 아첨꾼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훨씬 나빠질 거다. 김재섭 후보에게 더 분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좀 공천에 비명만 들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첨꾼만 살아남았습니다. 참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상형이라는 저 안기령을 컷오프 시켰어야 그래야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입으로 시스템 공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풋이 들어가면 그 시스템, 절차,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일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프로시저, 이 절차에서 누구의 생각이 반영되고 누구의 입맛이 반영되고 가산점, 감점이 다르게 적용이 되면은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풋이 들어가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 그것이 시스템 공천입니다. 이재명 입에서 지금 시스템 공천 나온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전 한동훈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또 단수 공천을 또 받은 한 분, 장성민 후보. 이분이 누구냐면 이전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엑스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희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겨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라고 보고를 올렸던 장본인이 장성민 전 기획관.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MBN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110석 왔다 갔다 할 거고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거다. 곧바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 기사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입단속 공지를 내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이런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입니다. 이거 이렇게 총선 수 예측하는 사람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10% 이상 이길 거다? 몇 %로 이길 거다? 의석수 맨날 얘기하면서 우린 이렇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0.67%, 73%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젊은 시각이 이번 총선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옆에서 이제 해설하는 입장에서, 옆에서 평론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번 총선 이길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160석 나올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반대로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해설하는 축구 해설가가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이 뭐 몇 대 몇 확률로 압도적으로 이길 거로 예상됩니다. 3대 0으로 이길 거로 예상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경기를 뛰는 선수가 이번에 우리가 3대 0으로 이길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반대로 저쪽은 한 골도 넣지 못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이 총선을 임해야 된다. 함부로 자만하고 과장하면서 이 경기를 뛰는 주자가 자만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니까요. 오늘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조금 전 나왔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 긴급 불참을 했고, 그리고 이 불참한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밤 심야 회의에서 지금 공천 파동이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확인한 후에 고민정 의원이요 긴급 불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문계의 고민정 의원은요 이재명과 친명계를 향해서 만약에 지금의 인식에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회의 불참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경고를 내렸습니다. 고민정 이분은요 지금 뭐 공천 걱정 없잖아요, 됐으니까. 그런데 왜 이 최고위까지 거부를 하면서 보이콧을 벌이고 있느냐? 그만큼 지금 민주당 이러다가 총선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고민정 의원은 친문계의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다른 친문계 인사들의 이런 비명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제가 배제가 됐습니다. 친명계 원에 누구가 들어온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 정치 신인에다가 이재명 가산점 받고 들어온대요. 반대로 저는 하위 20% 들어서 감점을 30점을 받는데요. 이런 불만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있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엔 이런 회의 불참을 통해 당무 거부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비명계의 그 대표 설훈 의원이 지금 이런 민주 공천 갈등에 있어서 친명은 본선 가고 비명은 경선 간다, 이러한 말과 함께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총선 나갈 건데 민주당으로는 안 나간다. 사실 설훈 의원이야말로 진작에 나왔어야 될 분인데 그래도 이재명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있었나 봐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하면서 끝까지 버텼는데 버틴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 어차피 설훈 의원은요, 애초에 컷오프 대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본인이 그럼 안기령처럼 이재명이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공천 갈등에 있어서 비명계 설훈 의원도 탈당을 하겠다. 현역 단수 공천자 50명 중에 비명계는 딱 윤건영 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말과 함께 지금 내려오겠다. 나 탈당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당으로 갈 가능성이 전 좀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는 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선택하는 막 그런 길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길은 그나마의 차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당이다. 새로운 미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친명계, 친문의 갈등의 핵심은 최대 내가는 바로 임종석이죠. 이 임종석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당 전략 공관위는 임종석에 대해 중성동갑 말고 송파갑 가라. 그런데 임종석 입장에서는 송파갑은 죽으러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난 거기 안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임종석을 중성동갑에 공천해라. 나 그러면 내가 당무 파탄 낸다. 반대로 친명계에서는 안 된다. 중성동갑에는 전현희, 추미애, 이현주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 오늘 이제 또 한 번 공천이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여태까지 공천 결과를 이제 보면요, 대표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이 명단을 보니까 이번에는 좀 반대입니다. 권성동 의원, 강원 강릉시의 권성동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이례적으로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용인갑 지역에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용인갑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좀 불만이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서 이미 대통령실 출신의 선거를 이제 도전한 이런 분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당협위원장 출신의 분도 오랜 기간 선거를 뛰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원모 비서관이 전략 공천이 되면서 지금 조금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지원 의원은 불출마를 했지만 권성동 의원은 이제 공천이 됐고, 아마 뭐 문제가 없으면 아마 이제 그 당선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뭐 친윤계 의원 중에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박성민 울산 중구 의원은 이번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시에는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공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친박으로 이제 무소속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본선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의뢰는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최종 경선을 붙습니다. 울산 중구에는 김종윤 보좌관, 박성민 의원,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선을 합니다. 경기 군포시에는요, 이영훈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맞붙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남 의뢰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장관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험질할 수 있는 서대문 을 그리고 용인 갑으로 정략 공천이 되면서 이제 조금은 노선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이제 100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반대로 4일 전에 개봉한 영화 파묘라는 영화는 지금 고작 4일밖에 안 됐는데 관객 수가 200만을 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건국전쟁의 박스오피스 순위가 3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 파묘가 아주 이례적인 흥행 돌풍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직접 본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반일 영화다. 두 번째, 무서운 영화를 어떻게 의도해서 만든 건데 그 무섭다는 게 심리적으로 무섭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래켜서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무서운 영화였다. 세 번째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반일 영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무속신앙 그리고 풍수지리를 결합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역사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 꼭대기마다 일본이 일제가 말뚝을 박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기를 꺾어놨다. 이러한 얘기가 한때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말뚝 일제가 박은 게 아니었다는 이런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또 그런 얘기가 거기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일 영화 속에서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저 파묘 영화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 건국전쟁에 힘을 실어달라.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건국전쟁을 보면서 느낀 건요. 건국전쟁은 일단 기본적으로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30대인 제가 이렇게 재미나게 봤는데 제가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다른 영화와 손색이 없는 이런 영화가 말 그대로 100만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입소문을 통해서 흥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영화 파묘가 아니라 건국전쟁을 꼭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송규의 젊은 시각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매일 같은 방송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이 민주당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참 공천이라는 게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공천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좀 시위를 벌이고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제가 이게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는 이제 오후 2시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오후 8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같이 또 소통하면서 방송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은요, 당대표 국회의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실패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그 변호사비가 다 어디서 나올까? 이번에 배지 많이 답니다. 뭔가 좀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